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변도사 박점수입니다.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참 강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이런데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의실도 다 얻어놨고, 얻어놓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임대를 하기로 했고,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을 못 만나고 하니까 어차피 뭐 코로나는 우리하고 이제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참 전국으로 다니면서 여러 회원님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암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뭐 각종 병들도 좀 고치고 하는데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한데 참 답답합니다. 또 친구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를 꺼려하고 이런 생각이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참아내고 기다려야죠. 오늘은 그 궤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궤양이라는 것도 오래되면은 이제 암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궤양에 대해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궤양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을 거예요. 저도 젊을 때부터 그 위가 아파가지고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기 전에 구독 신청을 꼭 눌러주세요. 엄지 모양의 손표시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것도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성 그 궤양을 그냥 뭐 약간 별거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들 하시는데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궤양은 그 가볍게 넘길 그런 병이 아니에요. 만성질환으로 미국에서는 약 한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시기에 이 질환으로 애를 먹습니다. 매일 한 약 4,000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해마다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소화성 궤양합병증으로 사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궤양입니다.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치료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약 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죠. 따라서 간단하고 저렴하고 성공적인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 방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또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 중 두 번째 과정을 담당하죠. 위장은 튼튼하고 강한 근육질로 타원형 주머니 모양으로 위쪽에 입구가 있고 옆쪽으로 또 출구가 있죠. 이 두 출입구 주변에는 둥근 모양의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이 관략근은 신경계의 명령 체계를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죠. 위장의 입구는 식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식도로 거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칠구는 이제 소장의 첫 번째 부위인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장의 점막에서는 강력한 연산과 효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이들 물질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 미끌미끌한 액이 계속 항상 나와 있죠. 위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부식성과 미란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위장 속의 물질이 식도를 통해 역류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따가운 통증을 느끼거나 시큼한 맛이 올라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위벽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유산의 부식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평형이 깨지고 상처가 발생합니다. 이 상처가 위장에서 발생하면 위궤양이라고 말하고 위를 지나서 소장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면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십이지장 궤양이 위궤양보다도 8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펩신의 분비 역시 신경계에 조절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신경의 자극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이루어지는데 음식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자극이 됩니다. 위장은 음식이 도달하기 전에 벌써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담배나 술을 즐기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경계 자극이 적당한 때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거나 음식이 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계속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액의 부상이 점막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음식이 안 들어왔는데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그 점막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위암 환자들은 위장병은 신경성이라고 하잖아요. 신경성. 그동안 수많은 위암 환자분들을 상대해 봤지만 대부분 위암 환자들은 다른 암 환자들보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위암 환자분들한테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1930년대 초반부터 아스코르빈산과 소화성 궤양의 관계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1933년 뉴욕주 괴력병원의 스미스와 맥콩키는 기니피그 1000마리의 사체를 대상으로 조직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기니피그라는 것은 내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뮤기니 섬에서 생활하는 작은 동물이죠. 인간하고 똑같이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니피그. 그 결과 정상적인 사료를 먹였던 기니피그에게서는 자발적 위궤양을 찾을 수가 없었고 반면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한 사료를 먹었지만 별도로 보충해준 80마리의 기니피그에서는 단 한 마리만 궤양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을 적절하게 공급한 사료를 먹은 경우에도 궤양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니피그의 시부지장 점막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힌 후 아스코르빈산이 적절히 함유된 사료를 먹은 경우에도 점막이 신속하게 회복되었으나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한 사료를 먹인 기니피그에게는 시부지장 궤양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만성 시부지장 궤양을 앓던 결핵 환자에게 토마토 주스를 보충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토마토 주스가 유일한 아스코르빈산 보충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스미스와 맥콩기는 궤양 치료에 사용되는 CP 식이법, 우유를 주식으로 하는 식이요법, 또 네나처 식이요법, 고단백 열량식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회복을 촉진하는 법이죠. 이런 법들을 시행할 때 이들 식이요법으로 인해 궤열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아스코르빈산이죠. 1937년에 한캔은 이런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스코르빈산 부족과 위궤양, 시부지장 궤양, 출혈성 궤양 및 수술 후 치유 지연 현상 등의 발생에 관해 임상 실험을 실시한 의학 문헌이 다양하게 발표되었죠. 이 많은 논문에서 궤양 환자들은 아스코르빈산을 복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주제에 관한 연구 논문도 50편 이상이 발표되었고, 그러므로 궤양 환자들은 많은 양의 아스코르빈산을 복용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1968년 러셀과 동료들은 위장관계의 출혈로 입원한 환자 60명과 합병증이 없는 소화성 궤양 환자 및 건강 대조군으로 비교 연구를 실시했다. 이들은 출혈 환자들의 혈중 아스코르빈산 농도가 합병증이 없는 소화성 궤양 환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나타남을 증명했고, 합병증이 없는 소화성 궤양 환자 역시 정상 대조군에 비해 낮은 혈중 아스코르빈산 농도를 보였다고 서술했다. 연구자들은 환자 중 6명이 임상적으로 궤열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환자도 잠재적인 궤열병의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잠재적 궤열병 상태가 출혈성 궤양의 치유를 막고 아스피린이나 알코올에 의해 촉진되는 미란성 위험의 출혈을 유지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아스피린, 코르티손, 소염 진통제, 해열제 등의 약물은
궤양과 위장 출혈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스코르빈산 부족 상태에서 잘 일어납니다. 1947년에 체레비니가 발표한 논문에는 아스코르빈산 결핍이 있는 2명의 수술 환자에 대한 논의가 담겨져 있다. 환자 중 1명은 심각한 쇼크 상태가 일어났고 다른 환자는 수술 7일 후 실밥을 풀고 나서도 수술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환자에게 매일 200mg씩 비타민C를 주사했으나 이 용량으로는 아스코르빈산의 부족한 양을 채우지 못해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스코르빈산은 상처 치유에도 관여하고 궤양이나 위암이나 십이지장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비타민C와 MSM의 초고용량 복용과 제5대 요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궤양에 대한 치료나 예방은 물론이고 위암이나 십이지장 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제가 왜 이 염증이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수없이 수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상 담즙을 차고 있으면서도 고용량 비타민C 주사 그리고 비타민C MSM을 복용하고 나서 처음에는 염증에 굉장히 시달렸죠. 시달려서 48시간 동안 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이 젖으면은 그 땀이 식으면서 오면은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오는데 그것이 점점 처음에 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던 것이 보름에 한 번 오고 시간도 48시간 하던 것이 24시간으로 줄고 또 다시 10시간으로 줄고 이렇게 점점 줄죠. 그리고 동아마라톤, 국제마라톤 그 서울에서 뛰고 나서 30분 따가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나 MSM 얘네들이 그런 것을 다 염증을 잡아주고 하는데 관여를 한다. 그리고 상처 치유에도 다 관여를 한다는 거죠. 제 사진을 뭐 대부분들 다 보셨겠지만 상처가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처가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 염증 제거, 독성 제거 이런데 웬 모든 것에 다 이 비타민C하고 MSM이 관여를 한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제가 평생 초고용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어떤 계속 뭐 누차하는 이야기지만은 어떤 비타민C 주사를 맞느냐, 어떤 MSM, 어떤 비타민C를 복용하느냐도 또 상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에서 제가 강조하는 5대 요법으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암 환자뿐이 아니고 집안의 식구들이나 뭐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속이 아프다 이런 것이 다 위암으로 번질 수 있고 또 큰 병으로 이렇게 번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저의 뭐 5대 요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위암 환자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위암 환자들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